퇴원하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다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간병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라 하고요. 앞으로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TV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방금 들으신 할머니의 이야기는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양병원 800곳이 문 닫는다. 요양병원이 1577개에서 1342개로 줄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다 사실인지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 공식 데이터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직접 확인해서 요양병원 위기의 진짜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하신 정보만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에 궁금하실 것 있으시면 바로 적어주세요. 일일이 읽어보고 바로 답들 들리겠습니다.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이 1577개에서 1342개로 200개 이상 줄었다는 주장 말이에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식 통계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는 2021년 1464개에서 2022년 1435개로 29개소 감소했습니다. 200개가 아니라 29개입니다. 물론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와는 차이가 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9개 감소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의 폐업률이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5%에서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폐업률이 3%, 의원이 3.4%인 것과 비교하면 요양병원 폐업률 4.9%는 확실히 높은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2022년에 처음으로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건보공단 연구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폐업한 요양병원 200곳과 정상 운영하는 1320곳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폐업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지역 인구수나 주변 요양병원 숫자는 폐업과 큰 관련이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전문의 수와 환자 수였습니다. 전문의가 1명 늘어나면 폐업 위험이 16% 줄어들고 환자 수가 1000명 늘어나면 폐업 위험이 1.3% 감소했습니다. 결국 의료진 확보와 환자 유치가 생존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간병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9년까지 50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는 어떨까요?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공식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현재 진행 중인 건 시범사업입니다. 2024년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의료 최고도나 의료고도 환자 중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어떨까요? 환자는 월 29만 원에서 54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래 간병비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니까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전국 요양병원이 1400여 개인데 20개에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의료 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만 지원하니까 실제로 혜택받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럼 요양병원이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수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수가제라서
환자에게 하루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비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병원은 검사 한 번, 주사 한 번 맞을 때마다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하루 치료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를 많이 받으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게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의료 수가는 미미하게만 상승했습니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니까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정부 정책도 한몫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장기 입원을 억제하고 입소 중심의 돌봄에서 재택과 지역 중심의 돌봄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어요. 2024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이 법의 핵심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도 2025년까지 병상 20만 개를 감축하고 의료와 돌봄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30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1990년대부터 재택의료를 도입해서 지금은 병원 65.3%, 진료소 34.3%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진료 환자도 2006년 19만 8천 명에서 2019년 79만 5천 명으로 4배 늘었어요. 무엇보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탄탄한 기반을 먼저 구축했다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47개 시군구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간병이 필요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적인 간병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듭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첫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간병비가 22,000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한 달로 치면 67만 원 정도니까 기존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을 적극 활용하세요.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통합돌봄센터를 미리 알아두세요. 전국 410개소의 통합돌봄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담과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간병보험 가입을 검토해 보세요. 하루 최대 15만 원, 최대 180일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돌봄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방문의료는 최대 4시간만 가능하고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어르신을 모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차량 이동도 어려워요. 특히 요양 등급 2등급, 3등급의 중증 어르신을 주간보호센터에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도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결국 요양병원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 가족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소진,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65세가 되시면 등급 신청이 가능하니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어떤 의료기관과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믿을 만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족 간 역할 분담을 미리 논의해 두세요. 누가 주 돌봄자가 될 것인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넷째,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 가입을 검토해 보세요. 이미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보험 설계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현재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월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해서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고 있어요.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2024년 20개 병원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비록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방향이에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간병비 지원이 주요 공약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김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씨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와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퇴원 후에도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봤는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알아봤더니 하루 13만 원, 한 달에 39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씨 어르신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인데 간병비가 거의 5배였어요. 다행히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월 이용료가 30만 원 정도니까 간병인 고용비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물론 밤에는 가족이 돌봐야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제도를 아느냐에 따라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역별로 요양 인프라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은 그나마 선택권이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도 많고 요양병원도 비교적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져요. 특히 군단위 지역은 정말 심각합니다. 요양병원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한두 곳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리가 나기를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진 확보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의 수가 요양병원 생존의 핵심인데 지방 요양병원은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특히 젊은 의사들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지역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사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죠. 직접 간병인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병인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믿을 만한 간병인을 찾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간병인 협회를 통해 구하거나 병원에서 소개받거나 지인 소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협회를 통하면 그나마 검증된 분들이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병원 소개는 빠르지만 비용이 비싸고 지인 소개는 저렴하지만 책임 문제가 애매해요. 게다가 간병인마다 경력과 실력 차이가 커요. 어떤 분은 정말 전문적으로 잘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옆에만 앉아 계시거든요.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간병 수준도 다른데 이런 걸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간병인과 환자, 가족 간의 궁합도 중요해요. 성격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간병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간병에는 숨겨진 비용들이 엄청 많아요.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간병비는 안 나가지만 다른 비용들이 발생해요. 우선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해야 하니까 소득이 줄어들죠. 특히 여성 가족원이 간병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 단절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에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이나 교통비가 꽤 나와요. 병원 근처에서 숙식하게 되면 그 비용도 추가로 들고요. 간병하는 가족의 건강도 문제예요. 밤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간병하는 사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돼요.
실제로 간병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관계도 악화되기 쉬워요. 누가 간병을 맡을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의료진 구성을 확인하세요. 상주 의사가 있는지, 전문의가 몇 명인지, 간호사 배치 수준은 어떤지 꼼꼼히 알아보세요. 특히 밤에도 의사가 상주하는지가 중요해요. 둘째, 시설과 환경을 직접 확인하세요. 병실은 몇 명이 쓰는지, 화장실과 샤워, 시설은 어떤지, 휠체어 접근이 편한지 등을 체크하세요. 가능하면 식사 시간에 맞춰서 급식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요. 셋째,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단순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좋아요. 환자의 상태 호전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높아져요. 넷째,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세요. 병실료, 식비, 간병비, 기타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시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도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째, 다른 가족들의 후기를 참고하세요. 인터넷 후기도 좋지만 가능하면 직접 이용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현재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예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도 있어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중증질환자가 있으면 월 27시간까지 무료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입원 환자 대상이에요.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이용하면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간병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은 월 최대 60만 원, 2종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도 독자적인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서울시는 치매 간병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는 노인 돌봄,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오늘 요양병원과 간병 문제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로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정보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장기요양 등급도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 의료기관과 돌봄 서비스도 파악해 두세요. 가족 간 역할 분담도 미리 논의해 두시고요. 정부 정책도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답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병보험 완전 분석과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